권소희 장편소설 독박골 산 1번지 제6화 꿈꾸는 사마리아인. 거울 앞에 앉았다. 양미래. 그래, 너는 양미래야.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카락을 모아 틀어 올렸다. 연륜이 느껴지는 머리 스타일이다.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어도 단정해 보이긴 했다. 머리카락 한 올도 삐져나오지 않도록 헤어크림까지 발랐다. 진주 귀걸이를 귀에 걸었다. 팔뚝에 드러나는 민소매 블랙 원피스에 같은 톤의 망사 거디건을 걸쳤다. 낯선 사람들, 특히 이름 뒤에 서너 개의 직함이 따라 붙어있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자리는 편하지 않다.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다는데 이 부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자격지심이겠지. 지적 교양이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 망신을 당할까 두려웠다. 심성 고약한 사람이 내 과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다. 자칫하면 감추려고 해도 과거의 신분이 탄로 날 수도 있었다. 게다가 기자회견 때의 불쾌함이 가시지 않아 장관과의 접견 자리는 영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공식적인 일정으로 잡힌 자리니 피할 수도 없었다. 불편한 신비 때문에 마음까지 굳어버린 내 표정은 블랙 원피스만큼이나 어둡고 그늘졌다. 마지막으로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방을 나섰다. 접견장에 들어서자 우르르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맞이했다. 나는 단아하게 인매를 올리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남들이 보면 정말로 웃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표정을 바꾸니 다소 어색함도 누그러드는 듯 했다. 서울에 어느 곳을 찍으실 예정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워낙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마 사진 찍으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찍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삭막한 아파트만 찍는다면 모를까. 맞아, 마땅하게 서울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없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곳을 찾아내자는 게 아닌가. 저희는요, 서울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기획의 목적입니다. 아무튼 멋진 장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앤 플린 씨. 영혼이 부서진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법이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아름다움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벌거숭이 임금님? 기가 막히십니다. 동화의 미학을 비유하시다니 조앤 씨는 아이처럼 순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순수? 그럴지도 모르지. 순수함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였으니. 챙은 끊임없이 나에게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었음을 호소했었다. 나에게서 어린 시절에 대해 들려달라고 뜬금없이 말을 꺼냈던 것도,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누누이 말했던 것도, 실상은 그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내게 알리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절망을 눈앞에서 대면하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서울 거리를 1년을 뒤지고 다닌다고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설사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장소는 아닐 것이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피곤함으로 몰려왔다. 웃으며 그들이 건넨 명함은 받아들긴 했어도 내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듯 서울은 알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챙의 말대로 도시는 사람의 영혼이 빚어내는 건지도 모른다. 사람 따라 생겨난 거리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발자국 따라 자리 잡은 골목은 사람을 닮아가야 하는데 군대 막사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걸쭉물에서 어떤 영감을 끄집어낼 수 있을지 답답했다. 앞으로는 이 행정원이 선생님을 모실 겁니다.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거예요. 뭐든지 부탁하세요. 아, 그러세요?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고맙지요. 하긴 서울이 너무 달라져서 밖으로 나서기가
겁이 났었습니다. 우선 인사동에 가실까요? 외국인이라 타국에서 오래 사시다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그곳을 찾거든요. 그리고 그 부근에 대학로에 가시면 연극 공연도 있고 볼거리들이 많아요. 연극? 움찔. 나도 모르게 조건 반사에 가까운 놀라운 포정을 지었다. 연극 좋아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한때 나는 연극 배우를 꿈꾸었다. 어린 시절에 품는 꿈이라는 게 물거품 같은 것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온몸으로 매달렸을 일이다. 연극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처음으로 품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다. 성취되지 못한 좌절대에 오는 반응은 죽도록 미워하거나 냉소적으로 외면하게 된다. 우선 다른 것부터 먼저 볼까요?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세상이 넓고도 좁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대학로 진입로에서 장일춘 기자와 마주치게 될 줄은 정말로 뜻밖이었다. 가방 무게 때문에 한쪽 어깨가 시소처럼 기울어진 그가 나를 먼저 발견했다. 그가 나를 미행했다고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장 기자는 늙은 여우처럼 내 앞에 나타났다. 요, 이게 누구야? 조앤씨. 동행이 있으시네. 실례합니다. 뜻밖이시군요. 여기서 다시 뵙게 되다니요. 어디를 가시는 중인가요? 글쎄요, 아직 결정하지. 그래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기막힌 연극을 보여드릴게요. 연극이요? 연극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사람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깜짝 놀라야 할 사람이라니? 이 서울 땅에 내가 깜짝 놀라야 할 사람이 있는 건가? 더는 되묻지 않았다. 그냥 하는 소리겠지. 장 기자는 내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앞장섰다. 나는 어정쩡한 몸짓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딱히 정해진 일정도 아니었으니 어떤 걸 보더라도 감흥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겼다. 그는 연극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여져 있는 골목을 돌아 공원 맞은편 빌딩 지하에 있는 극장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공연 시간에 되질 않아서 그런지 출입구는 잠겨져 있었다. 저기 공원에서 잠깐 앉았다가 공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낫겠어요. 다들 이쪽으로 오시죠. 마침 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길가에 벤치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았다. 장 기자는 달변가였다. 그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이어갔던 것은 아마도 기자라는 직업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쉴 새 없이 한국 정세와 세계 정세를 비교 분석하며 우리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가보지 않은 미국의 불황을 분석했고 터키와 투르크족의 내란에 대해 피력했다. 장 기자의 열변을 들으며 나는 대학로 거리를 눈으로 훑었다. 저마다 이야기를 안고 사는 시민들이 가게로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나왔다. 햇살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지닌 지붕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빵집이 있고 마네킹이 세워진 옷가게를 지나 길거리에 야채 상자를 늘어놓은 마켓을 바라보았다. 흰색 러닝 셔츠를 입은 할머니의 축 늘어진 가슴만큼이나 거리낌 없는 거리에 조망만한 꼬마들이 뛰어다니고 아슬아슬하게 그 사이를 비집고 오토바이가 달렸다. 나는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다 문득 사람이 사람 구경을 하는 건 위법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난 누군가를 빤히 바라보는 버릇이 있다. 기지촌에 사는 그녀들이 사내인 밑에 깔려있을 때도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그녀들의 생존 방법이었기에 그들의 삶을 인정해야 했다. 야, 그렇게 쳐다볼 거 없어. 멀쩡하게 옷 빼입고 다니는 것들도 옷 벗으면 다 우리처럼 놀아. 그것들은 흥분되면 소리 안 지른다던. 옷만 벗겨놔봐. 걔들하고 똑같지. 그녀들 말대로 사람은 옷을 입으나 벗으나 정말 똑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람 사는 거리의 풍광은 미국 LA라고 특별하진 않았다. 간판이 한글이냐 영어냐에 따라 동네 분위기를 좌우했지만 한인들이 만들어낸 LA 타닌타운은 서울의 거리와 흡사했다. 지금 나는 한국에 있는 건지 미국에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자,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 됐군요. 저리로 들어가시죠. 우리는 나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아까 그 건물로 들어갔다.
사람 하나 들어가기도 비좁은 입구에 종이 박스가 올려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다. 주머니에서 종이돈을 꺼내 박스에 집어넣으며 장 기자는 박스 앞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 잘 있었어. 오셨어요. 내가 사람을 좀 소개할게. 이분은 조인 플린 씨라고 미국에서 온 유명한 사진작가야. 안녕하세요. 이쪽은 내가 오래전에 알고 지낸 친동생처럼 지내는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분은 나도 오늘 처음 만나서 성함을 모르는데 누구? 안녕하세요. 저는 플린 선생님 수행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꾸벅 인사를 했다. 무관심한 듯 아니면 외면하는 듯. 남자의 태도를 눈여겨보았던 건 일그러진 인매 때문이었다. 화상 흔적으로 입술은 얼굴 피부와 엉겨붙어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오그라든 피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자자, 이제 안으로 들어갑시다. 연극이 곧 시작할 겁니다. 관객은 우리를 포함해서 10명도 안 됐다. 연극은 재미가 없었다. 서양 사람 흉내를 내기 위해 금발 가발을 쓴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서부 시대를 연상케 하는 복장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프로의 근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기지촌 그녀들은 문어다리가 빨판을 붙이듯 세상에 바짝 붙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야 이년아, 너는 밥만 먹고 그런 놈 하나 비율을 못 맞춰? 프로답게 해. 너같이 서투르게 엉덩이를 돌려대면 어떤 놈이 돈을 주겠냐? 그들은 억척이었다. 남자에게 지폐 한 장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몸싸움도 불사했다. 가끔 화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려는 작자가 생기면 때로 몰려들어 혼쭐나게 만들어버렸다. 그녀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했다. 아유, 저 먹충이들. 밥 처먹고 하는 짓이 정치면서 정치를 줬다고 하냐? 에이고, 저것도 연기라고 하고 자빠졌네. 얼굴이 아깝다. 어째 인간들이 사는데 저리도 성의를 안 보이냐? 그녀들의 악착 같은 생존 방식 때문에 나는 여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이 세상을 등졌을 것이다. 샘처럼. 진리는 특별하거나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성공도 특별한 게 아니었다.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있냐 무가치하냐 구분짓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인 대로, 특별한 것은 특별한 대로 진리였다. 맨몸으로 세상을 사는 여자들의 삶은 그녀들의 방식대로 최선이었다. 연극 배우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는 아니었다. 과연 내가 연극 배우가 되었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 꿈을 잃지 않았다면 과연 연극 배우가 될 수는 있었을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쓰러진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주고는 치료비를 건네주며 내가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어요. 만약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모른 척했다면 그 강도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한 목소리로 일제히 목청을 높였다. 죽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모른 척하지 말고 돌봐줘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쁘면 남을 돌볼 수가 없는 거래요. 맨날 친척들이 쥐들 먹고 사는 것만 챙기지 돈 한 푼 안 보태준다고 욕하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말하는 병찬이의 엉뚱한 소리에 희옥이도 맞는 소리라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 지난번에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성금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뭔 놈의 성금이냐고 날 막 때렸어요.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건 숙제를 하지 않아 매맞는 일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다. 독박골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난 난생 처음 내 장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난 무엇이 될까? 그러나 무엇이 되는 것보다 과연 그 무엇이 될 수 있을지가 더 염려되었다. 독박골에서는 아무도 그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극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엉뚱하게 연극을 보게 했던 장 기자는 약속이 있다며 붙잡을 새도 없이 우물우물 빌딩을 끼고 황급히 사라졌다. 아, 참, 싱거운 분이시네. 저분 잘 아는 분이세요? 글쎄, 잘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저 오늘은 이만 헤어졌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숙소로 돌아갈 때 택시 타면 돼요. 만약 부탁할 일 있으면 연락할게요. 수행원과 헤어진 나는 다시 연극을 보았던 소극장으로 향했다. 출입구 문에 손잡이를 흔들었으나 어느 틈에 잠겨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철문을 텅텅 두드렸다. 철문에 붙어있는 종이 포스터가 움켜쥔 손바닥에 어긋나게 밀리면서 찢어졌다. 거기 누구요? 누군가 지하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며 내게 소리쳤다. 혹시 연극하시는 분 중 아무하고나 만날 수 없을까요? 아유, 오늘은 공연이 다 끝났나 보네. 가끔 연습하느라 밤에도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오늘은 아무도 없나 보지요? 밥 먹으러 갔나? 나는 지상으로 나와 아까처럼 공원 앞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건물을 바라보았다. 벤치에 앉아 건너편 상점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세월도 시간도 잊어버린 예전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내 모습이 비춰졌다. 내가 양미래라고 밝히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나는 어른이 되었다. 그런데 장 기자는 어떻게 나를 알아봤던 건가? 늙은이의 직관력이라니. 직업 때문에 발달된 능력이겠지. 나도 그 직관을 믿어보기로 했다. 만약 내 예감이 맞는다면 확인을 위해서라도 누구라도 만나야 한다. 꼼짝없이 앉아있기를 2시간. 젊은 남녀들이 우르르 건물 지하로 내려갔다. 나는 얼른 그들 뒤를 따라갔다. 그들 중 한 남자가 열쇠를 문구멍에 끼우고 있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아까 여기서 입장표를 받던 모자 쓴 남자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찬우요? 네? 누구라고요? 찬우를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니들 차를 못 봤니? 아마 지금쯤 집으로 갔을걸? 그럼 그 집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그럼 제가 연락처를 남길 테니까 그분께 꼭 좀 전해주세요. 아니, 그 사람 핸드폰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이 번호로 연락을 해보세요. 종이에 적혀있는 이름은 분명 정찬우라고 적혀 있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숙소로 향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자동차 불빛이 길고 느리게 이어졌다. 더러는 파묻히고 더러는 잊혀져 이제는 앙상한 골격만 남은 회역들이 더디게 흘러가는 불빛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점점이 불꽃처럼 허공에 찍힌 조명 불빛은 시들어가는 사람들의 한박 웃음 위에 쏟아져 내렸다. 복잡한 거리를 벗어나 캄캄한 호텔 방 안에 들어서자 마치 무도회장을 빠져나온 듯 눈앞에 어른거렸던 잔용도 쓸쓸하게 사라지고 왈칵 슬픔이 안겨들었다. 가방을 열어 종이 쪽지를 펴들었다. 또박또박 글씨를 쓰듯 힘을 주어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잠시 후 귓전에 신호가 가는 소리가 들렸다. 뚜뚜. 한 번, 2번, 3번.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나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숨이 멎었다. 여보세요. 저쪽이 억양이 조금 높아졌다. 찬훈이? 누구? 나 미래야. 미래? 너 독박골 미래 잊었어? 나도 모르게 목소리 억양이 올라갔다. 내 이름을 대면 단박에 알아볼 줄 알았는데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니.
나는 찬호가 나의 존재를 잊었다는데 묘한 반발심이 일어났다. 미래라고? 그래, 나 미래야. 양미래. 공기 중에 노출된 과자의 눅눅함처럼 습기를 머금은 침묵이 흘렀다. 나도 좀 전까지만 해도 망설이기도 했다. 막막했고 무슨 말을 꺼낼까 고심했다. 낭만적인 감정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내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만큼 그 시간을 응축시킬 만한 강렬함이 끌어올라야 했다. 좀 더 극적이라면 마땅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야 했다. 건조했다. 덤덤했고 아주 지루했다. 잔뜩 이물질이 껴있어 더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뭉텅 공기마저 압축기에 빨려나간 공간에는 연민도 애틋함도 그 어떤 그리움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몸이 건조함에 나도 당황스러웠다. 상대방은 나를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찬우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다. 내가 붙들지 않으면 찬우의 존재는 금방이라도 비눗방울처럼 푹 하고 꺼질 것만 같았다. 그는 망설였고 나는 매달렸다. 찬우야, 만나자. 나 너 만날 수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만나야 해. 내가 지금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나만 오랜 시간 마음속에 과거라는 화초에 물을 주며 쓰다듬고 괴로워했던 모양이다. 만약에 찬우가 나의 연락을 반가워했다든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면 오히려 내 쪽에서 몸을 뒤로 뺐을지도 모른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결국 찬우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찬우에게는 왕방울 만한 눈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울먹이느라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그도 삶의 외주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찬우가 연극판에 머물고 있다는 건 나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걸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도시의 길바닥에 쓰러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향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것이다. 오기로 버티고 선 정상 위에서 정작 바라보았던 것은 어린 시절에 올려다보았던 별빛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별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을 주었던지. 내게 돛발골은 그런 곳이었다. 어쩌면 난 귀향을 꿈꿔왔는지 모른다.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애타게 돌아가고 싶었는지도. 다음은 제7화 라면 한 그릇이 이어집니다.